추운 겨울을 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젊은이들의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미래는 밝다. 그리고 이번 판결도 나고 판결이 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축구할 적에 4강 여기서 응원하면서 4강 들었을 때의 그 응원처럼 환호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는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 눈물겹고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이 수업을 받는 여러분은 우리 한국인도 있고 또 여러 우리 다민족이 모여 사니까 그러지만 이러한 우리 문화가 어쩌면 민주적인 문화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이건 세계에 나눠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정말로 자랑스럽고 또 앞으로도 잘 돼 나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한국의 장래는 아주 밝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가 산만해요. ADHD 요게 지금 우리 아이를 키울 때는 이 ADHD 이 문제가 참 당하고 있는 부모들은 가슴이 얼마나 아플 것이며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침해서 흉도 보고 그러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의 직접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또 한 달에 건너서 다른 친척의 누가 그럴 수도 있고 많으니까 ADHD는 산만한 거죠. 주의력 결핍증, attention deficit, 그래서 ADHD라고 했는데 산만하다는 걸로만 따지면 어른들도 산만합니다. 어느 정도가 산만하냐? 주의력, 산만하다는 건 주의력이 없다 소리입니다. 아주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적을 것도 있고 어쨌든 주의력을 유지해야 할 때 또는 집중해야 할 때 빨리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래 조금 산만하더라도 산만한 것은요 자기의 관심이 없으면 산만해져요. 저도 여기서 강의합니다만 강의 내용이 학생들의 어떤 마음을 벗어나거나 관심을 벗어나거나 하는 강의가 될 때는 학생들이 산만해지죠. 전화기를 끊고 SNS를 하고 그런데 정말로 자기의 관계된 얘기를 할 때는 그러고 다 놓고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산만하다, 산만하지 않다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강의를 이끌어 나가는 또 강연을 하는 교육 책임자나 우리 교수나 선생님이나 다 관심을 유도해서 학생의 관심을 유도해서 이걸 잡고 끌어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명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중요한 걸 강의하는데도 학생들이 별로 흥미롭지 않아. 그러니까 많이 아느냐 하고 잘 가르치느냐, 주의력을 잘 끌어들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청중들을 확 끌어잡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명연설이라고 하죠. 명연설이라고 하는데 그 연설문을 다 적어가지고 보면 앞뒤도 안 맞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안 맞아요. 그런데도 연설 들을 때는 굉장합니다. 우리 마음에 닿는 말을 탁탁 하니까 열광하고 한 번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평생 그 사람 맨이 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의 얘기를 한다면 최근에 정말로 명강이죠. 명강연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두 분 다, 한 분은 김영삼 대통령. 두 분인데 그분들 어법이나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뭐 지적인 어떤 수준 이런 건 좀 다릅니다. 그래도 그거에 관계없이 민중을 끌어들이는 연설, 이건 굉장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분들만한 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ADHD라고 하는 것은, 그 산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보통 흥미 없어 산만하는 건 그 ADHD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정도의 산만함. 자, 그 정도가 지나친 것이 ADHD라고 보면 되겠죠. 산만한 정도가 너무 지나쳐. 지나치다는 말은 보통이 아니다 말입니다. 자, ADHD의 특징과 증상을 간단히 보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장애라는 말을 쓰는데, 장애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disability, 정말로 몸이 불구형, 한쪽이 또는 양쪽이, 그걸 장애라고 해요. disability라고 그러죠. 그래서 disability면 우리 미국에서는 뭐 자동차를 타거나 주차하거나 모든 것을 다 편리를 봐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세빌리티의 장애인 천국이 미국입니다. 그런 나라 세계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디세빌리티도 장애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디스오더도 장애라고 합니다. 번역을. 그런데 디세빌리티가 아니라 디스오더. 디스오더는 그냥 어떤 증상이 있다는 뜻이지 정말로 그런 병이 증상이 있다, 그런 뭐 장애, 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라도 이제 좀 다릅니다. 질환의 이름이지 병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질환이라는 건 나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죠? 장애는 어쩔 수 없죠. 그 상태로서 이제 어떻게 돼야지. 어쨌든 장애, 그런 흔히 알고 있는 디스에빌리티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ADHD가 왜 말하자면 주의력 집중이 안 되냐면, 먼저 시간 얘기한 대로 우리 전두엽에서 실행 기능을 하는데 이 앞부분, 우리 어렸을 때 여기 한 가운데 있죠. 이걸 한의학적으로는 이건 백큐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가 제일 늦게 아물어요. 볼록볼록합니다. 어린이 때는 뼈가 안 생겨서. 여기가 충분히 뇌가 발달한 뒤에 뼈가 이제 만들어지죠. 이게 전두엽인데 여기에서 실행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들이 많이 있어도 주의를 잘못하면 안 되죠. 주의자에 따르는 거니까. 마치 군인이 전쟁을 하는데 군 사령관은 꼭 총을 잘 쏘고 무력을 잘 행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무술을 배울 필요까지 없어요. 잘 그 군인들은 그것을, 그 전장의 이용을, 그 적군과 대적 이런 걸 잘 세밀하게 해서 투입할 때는 투입하고 뺄 때는 빼고 쏠 때는 쏘고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하는 그걸 명령하는 것이 사령관입니다. 여러분 저 삼국지를 읽어보셨나요? 삼국지에 관우장비는 이제 그 제갈공명 그분은 군인이 아니죠. 총사령관 했습니다. 할 적에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깃발이나 뭘로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보이니까 우군은 어디로 가라, 좌군은 어디로 가라,
그것이 잘 돼야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무기가 많고 힘이 세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두엽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을 아주 규칙 있게 실행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전두엽인데 여기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매사에 급하고 참을성도 없고 인내가 부족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당장 눈앞에 하고 싶은 일만을 막 하다가도 그것도 뭐 다 마치지 못해. 하다 말아. 또 다른 거예요. 정서적으로 미숙해서 감정 충동 조절이 어렵고 막 화를 내거나 그러죠.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어떤 일을 제한된 시간에 마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이제 그 전두엽에서 실행 기능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동기가 없어요. 왜? 무력이라고 할까? 그건 동기가 없어.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문제의식이 없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일을, 그럼 하나 목표를 위해서 모든 일을 끝내야 하잖아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못해. 이런 모습들도 다 ADHD라고 포함시키니까 이런 모습들 중에 몇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순히 산만한 것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지능력, 정서, 행동조절, 이에 관련된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ADHD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 ADHD의 증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조금씩 있더라도, 산만한 건 있더라도 너무 많아서 생활에 장애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ADHD라고 이제 우리가 판정하는데, 대개는 한 70%는 유전적인 것이 있고 30%는 환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소뇌, 대뇌, 대뇌가 양쪽 둘 있죠? 또 소뇌도 둘 있죠? 여기에서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전두엽에서 마냥 합창주의자처럼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실행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피아노를 치고 이렇게 하면 피리를 불고 하듯이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엉망이 되죠. 20대 초반까지는 꾸준히 잘하면서 그러다가 최근 연구 결과 그 쇼라는 사람이 2007년에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인해서 생기지만 매우 구조적 기능적 차이와 연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뇌 발달 성숙이 지연되고 특히 전두엽의 성숙 발달이 잘 안 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즉 실행센터 노릇을 하는 전두엽이 잘 작용을 못한다 그 뜻이죠. 그것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그런 ADHD 자녀가 있다, 또는 우리 친척이 있다, 내 형제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대개 이러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제 아이를 키우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요? 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키우는 양육 방식에도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 크지 않습니다. ADHD냐 아니냐를 떠나서 애들을 키울 적에 일관적이지 않고 너무나 가혹하게 아기를 대하고 마음과 몸에 상처를 주고 학대, 방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청소년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것이 커져서 ADHD 말고도 그 정신적인 그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ADHD, 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거 많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의력 결핍이 너무 심해서 생활에 장애를 줄 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때, 그런 아이들 자주 지적을 받고 야단도 듣고 놀림을 받고 그러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 오니까 선생님이 너 왜 그게 산만해, 이거 왜 안 쳐다봐, 그런 지적. 그러니까 또 동료들이 놀리고, 그렇게 자꾸 당하니까 울적하고 의기소침하고,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자꾸 미움만 받지?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화가 나요. 자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강의 전체 큰 덩어리가 앵거, 화 조절 아닙니까? 화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이런 것을 기반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라도 꼭 ADHD를 치료한다 그거 아니려고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꼭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ADHD를 진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력 결핍 그랬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으니까. ADHD 증상이 단독으로만 있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단독으로 있을 때도 한 20-30%, 나머지는 우울, 불안하는 정서적인 문제도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울, 불안에서 오는 것인지 ADHD 때문에 있는 것인지 그건 이제 확연히 구별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만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들죠. 우리가 더 잘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과정에서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런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피곤하거나 흥미 없으면, 피곤하면 집중력 떨어져요.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흥미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이 또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흥미 없는 것을 하면 집중력 떨어지죠. 그러면 그게 ADHD는 아니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기 실력에 맞지 않을 때도, 그런 주제일 때도 집중하기 힘들고. 저는요, 먼저 시간에 얘기한 대로 교회 가서 나에 관한,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설교 주제일 때는 나 스스로도 눈 똑바로 뜨고 그냥 잘 듣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졸아요. 내 스스로 졸아. 왜? 별로 관심 없는, 앞에 서는 분이 관심 없는 얘기하니까 그때는 졸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졸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졸고 안 졸고 책임은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웃고도 그렇게 얘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학생에게 관심 있는 얘기를 하면 학생들 다 집중할 거 아닙니까? ADHD 학생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그에 관심 있는 얘기를 하면 그 순간 쫙 듣습니다. 그게 길게 가지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이를 지도하면 우리가 치료하거나 많이 변화시킬 수는 있죠.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하다고 해서
넌 마 ADHD야. 요 따위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선생님, 특히 지도자가.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죠. ADHD가 아닌데 어떤 환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랬어. 집안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집안이 복잡하고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와서 그 생각 때문에 집중을 안 하니까 막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집중 안 하니까 너 ADHD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겁니다. 잘 원인을 따져서 대개 ADHD는 아동 청소년 한 6%, 5 내지 7%, 그래서 상당히 흔한 것입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비율도 비슷해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그 나타난 비율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치료받고 있는 정도가 달라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둬서 치료를 잘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50% 가량이 치료받고 있고,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저 한 11% 이 정도만 치료받고 있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보다 모든 나라는 더 그렇고, 그래도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뭐 이렇게 민주적으로도 성숙돼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미국처럼 이게 우리가 다 모두 다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은, ADHD라고 해서 몹쓸 정신병이다, 몹쓸 전신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뇌결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치명적인 어떤 뇌결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뇌호호가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조금 다르게 작동한다, 그럴 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에디슨, 윌슨 처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문제아였습니다. 주의력이 산만했어요. 그때 당시는 ADHD라는 얘기가 없었지만 너무나 주의 산만하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학교에서 지적을 받고 문제아로 됐어. 그래서 에디슨은 너무나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에서 교육시켰죠. 예를 들어서 에디슨 관심이 여러 개 많기 때문에, 야, 닭이 품으면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데 나도 해봐야지 하고 하던 행위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참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흉볼 수 있지만,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이게 알고 싶은 얘기입니까? 내가 해도 될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잘 지도하면 됐을 텐데, 그 당시의 선생님이나 이분들의 수준이 낮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주 전능적이고 또 문제하고 주의력이 산만하고 이런 아이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위대한 발명가가 돼서 오늘날에 인류에 큰 공헌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병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ADHD였습니까? 자, 어린이 시절에는 ADHD의 모습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꾸준히 이해하고 치료를 통하면 얼마든지 정상같이 나아질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시간에 한 40세 넘은 말을 하긴 하되 받침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반편처럼. 그래서 학교도 뭐
그 아버지 어머니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랬죠? 아버지는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뭐 서울대학이라고 해서 어쨌든 서울대 들어가려면 머리가 좋아야 됐으니까 우리 같은 시대에는요 서울대가 수재 아니면 각 그 지방 학교에서 1등짜리만 들어가는 곳이 서울대였으니까 수재죠. 천재죠. 그런데 45년 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내 생각은 더 열심히, 물론 그들 물어보니까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방법을 안 썼어. 의사가 내리는 판정만을 믿고 그냥 의사도 모르죠. 모르니까 날적에 제왕절개로 났는데 그때 머리를 잡아당겨서 아마 그때 문제가 있었나 보다고 의사가 얘기한 말만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 근데 나는 직접 본 일이 없다고 그랬죠. 화상통화로 카톡 화상통화로 봤는데 와가지고 내 카톡을 쳤어요. 그죠? 말로 하기 전에 말을 잘못 하니까 그래서 내가 카톡 뭐라고 쳤더니 금세 왔더라고요. 근데 손가락이 굉장히 빠른 거야. 머리만 그렇지 말하고 하는 것이 그렇지 손가락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나보다 더 빨라. 저는요 독수리 타법으로 하나하나 찍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훨씬 빠르게 대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야 얘가 두뇌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명령을 해도 이건 좋은데 무슨 일인지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이 빠르고 미세해야 될 것이 혀와 입술입니다. 말을 만들어냈죠. 말을 빨리 하는 아나운서들은 이 운동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는 그렇게 빨리 말 못합니다. 그렇게 빨리 말하려면 혀를 깨물고 입술이 깨물려요. 왜? 이게 빨리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머리에서도 빨리빨리 명령을 못해. 저도 말 속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빨리는 잘 못해요. 아나운서들 보면 굉장히 빨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명령도 빨리 전도에 비해서 명령도 굉장히 빨리 내리지만 그 명령을 받아서 혀와 입술이 확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그것이 늦으면 명령도 느리고 이 운동 반응도 느리면 상관없어요. 느리게 말하니까. 명령이 빠르고 이것도 빠르게 반응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명령은 빠르게 내리는데 입술과 혀의 근육의 반응이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명령을 내렸는데 벌써 내린 지 오래인데 여기 말 못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다가 하면 프리즈가 돼버려요. 아니면 입술을 깨물고 혀를 깨물고 그런 것 같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는 내가 그랬어요. 너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이유인지 손가락 운동은 잘 되는데 혀와 입술 운동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서 그래.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 혀와 입술로 운동 능력 속도에 맞춰서 명령을 내리면 돼. 그러면 더듬을 필요도 없죠. 천천히 하라. 첫째는. 그 다음에 그냥 말 더듬는 사람 고칠 때 그렇게 고칩니다. 그렇게 고쳐야 고쳐집니다. 천천히 말을 해서 단어를 정확히 해놓고 계속 조금씩 빠르게 그런 연습을 시키면은 말 더듬고 그런 걸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똑같아요. 그래서 말을 시키고 들어보니까 니을 받침, 기역 받침 이런 거 몇 가지가 안 돼. 소리를 못 내.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시켰냐면 우리 한글 소리 못 내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죠? 가나다라마바사자타카타파하 거노도로모보서 또 견어도로모보서
자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서 전부 14번씩을 10번 하는 거죠. 아야오요우이가 10개고 기억연디글리얼이 14개니까 그럼 140개의 발음이 나옵니다. 받침 빼고 거기다가 이제 받침 넣는 연습을 해요. 강락딱락 막박삭. 자, 보통 연습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기억만 악짝탁탁탁탁탁 그 다음에 짝락딱딱 이렇게 짝략략략략략 이렇게 하면 그 기억 붙인 것이 또 140개 280개죠. 거기다 쌍받침이 또 있습니다. 쌍받침은 빼고라도 그것을 계속 연습시켰어요. 한 3개월 동안. 그랬더니 니을 받침, 니을 받침이 가장 어려워서는 혀가 얼른 굴러서 돌아가야 하니까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해 80%는 됐어요. 그래서 야, 너 80% 됐다. 이제는 네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아니면 계속 나아가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작년 말을 기점으로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돼서 그때까지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냈는데 열심히 안 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달 후에 확인해 보니까 열심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한 일 있습니까?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봐. 나는 관심 있게 해서 좀 어떻게 잘 하도록 한다는 말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오해하고 괜히 저를 혼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얼마나 일생을 혼내왔겠습니까? 그렇죠? 놀림을 당하고 혼나고 일생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내가 하는 말도 그냥 그렇게 알아주는 거야. 그것까지 뭐 내가 여기서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하고 더 통하면 내 마음의 상처를 받겠구나. 그래서 그 뒤에는 안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나는 그 사람을 3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나서 야, 이게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만은 본인은 그거와는 다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립니다. 어쨌든 ADHD 치료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쓴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이해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원인이 뭐냐는 걸 해야죠. 나는 돈을 받고 그러니까 많이 받지를 않았다고 그랬죠. 어쨌든 받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 근육의 속도가 느린 것 같다. 근데 45년을 그렇게 지냈어. 그러니 얼마나 굳었을 겁니까? 그래도 연습하면 되리라. 45년 굳었지만 4년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3개월 하고 말았는데 3개월 가지고도 80%가 됐어요. 책을 익혀봤거든요. 책을 읽고서 그 읽은 파일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듣고 또 시키고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요게 방점이 있습니다. 저절로 좋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면 후유증도 생기고 만성화돼서 어려워집니다. 45년을 물론 그 부모들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만뒀지만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아들 지도를 했겠어요. 지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바로 알고 고쳐주려고 해야지 엉뚱한 지도, 물론 부모 신경을 했으니까 그러나 엉뚱한 지도를 한 것입니다. 왜 안 고쳐졌지? 부모 아닌 나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다른 사람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반인과 똑같이 섞여서 생활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에게는 넌 할 수 있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 증거를 또 보여줬어요. 너 이렇게 읽었잖냐? 너 들어봐. 네가 읽은 거 들어봐. 자기도 들어보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계속 누가 계속 지도를 하는데 계속 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 일이지만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전문적이고 세밀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됩니다. ADHD. 자, 우리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태와 복합성에 따라서 치료 우선순위는 달라지죠. 쉽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쉬워요. 오히려 40년 동안 굳어진 건 어렵죠. 그러나 어려울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내가 최면을 가지고 마음 치료를 하면서 항상 누구에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일을 하다가 암투에 걸렸죠. 도저히 해낼 수가 없어. 안 되는 일이야. 그때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네. 나 망했구나.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는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나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방법이나 이런 걸 몰라서 이것을 해낼 수 없지만 그 방법만 알아내면 내가 해낼 수 있어. 근데 그 방법은 지금 당장 안 떠올라서 그렇지 어느 순간에 떠오르면 될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해. 나는 할 수 있어. 그 방법만 찾아내면. 그리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실망하고 완전히 폐기하고 좌절하느냐, 계속 희망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뤄내느냐 하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에 안 되는 일이라는 없습니다. 물론 큰 부자가 되느냐, 거부가 되느냐, 재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운명에 달라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정해져 있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재벌 줄 것 같으면 여러분 다 재벌 돼야지.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 요만큼은 잘 살 수 있어요. 운명적으로 재벌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만큼 잘 살고, 재벌들이 일을 합니까? 입만 가지고 얘기하지. 그리고 재벌은요, 어느 날 딱 이 세상에 지구에 떨어지면서 눈 뜨는 순간 재벌이 돼 있어요. 스스로 재벌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정기훈 같은 분은 어려운 가운데서 스스로 재벌을 큰 부를 이뤄냈지만 지금 현재의 재벌들은 나는 순간 재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순간 재벌이라는 건 운명이죠. 뭐 재벌 아들로 태어나면 재벌 되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 잘 살아요. 안 해버리면 홈리스가 되거나 못 살죠.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거부 되냐 안 되냐는 운에 따르니까 잘 살 수 있어요. 안 하면 홈리스가 돼요. 홈리스 되느냐 잘 사느냐 먹고 잘 사느냐는 건 누구 책임?
나의 책임입니다. 하느님은 너는 지구에 태어나서 열심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오너라. 그렇게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잘못 사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건강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잘 먹고 잘 살고 딱 오너라 하고 보냈는데 병들고 잘못 살고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원망할 수 없죠. 열심히 이러면 어느 순간까지 잘 살아요. 만들어 주시잖아요. 안 오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먹고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부자가 됩니까? 열심히 이러면 이런 만큼 재산이 쌓이고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ADHD를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성을 잘 이용해 행동치료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하고, 의사소통을 통하는 방법, 타임아웃 방법, 행동치료 방법 등을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해야죠. 다양한 행동치료와 심리치료 방법과 함께 ADHD는 약물치료도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약 먹는다고 치료가 완벽한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하면 대개 어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보니까 50% ADHD 아동이 약물 치료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16%가량 약 먹는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뭐 10% 정도. 어떻게 약물 치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아직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양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일정 도움은 되죠. 약물 치료가 최우수단은 아닙니다. 보조적인 것이지. 또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다양한 치료와 함께 약물 치료도 중요하다. 어느 단계라도 약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치료할 적에 몸이 건강해야 치료가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치료해도 잘 안 나아요. 몸이 건강하면 빨리 낫습니다. 그거나 똑같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맞는 통합적인 치료 프로그램, 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약물 보면 얘기 나는데, 약물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유전자 관련 물질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은 없는, 시행착오 없이 잘 듣는 그런 약물이 개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메칠 페니데이트, 아토목세틴, 클로니딘 이런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게 많이 써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암페타민, 구안파신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집중력 유지에 관여하는 신경 도파민 전달 물질인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왜죠? 노인병으로 도파민이 뇌에서 분이 되는데 그게 분비가 잘 안 되면 몸을 이렇게 떨고, 그러니까 근육을 조정하지 못하는 거죠. 몸을 떨고 다리를 떨고 하는 그런 현상은
도파민이라고 해서 또 도파민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도파민 먹었다고 딱 없어지고 치료 안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건 그 마음하고도 관계 있어요. 내 친구, 뭐 70이 넘었지만은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손과 다리를 떨어요. 볼 때는 보통 이 정도 떨어. 다리도 떨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은 축구를 하는데 축구도 잘해요. 민간 축구. 축구할 때는 안 떨어. 절대 하고 나면 떨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건 병이 아니야. 축구할 때는 안 떨잖아. 축구해. 평소에 그냥 방 안에서도 볼 가지고 놀고 볼 투쳐오고 그거 가지고 놀 때는 괜찮아. 안 할 때는 떨어.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심리적인 것도 있고 뭐 기운이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 그래요. 나는 그 친구 만나면 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낳을 수 있는 건 축구. 공 가지고 그냥 잘 때도 공을 가지고 자고 내가 이제 농담식으로 농담이지만 진담으로 공을 안고 자고 자면서도 공을 굴리고 그러면 낫는다. 실제로 축구할 때는 안 떨잖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걔 이제 본인은 그게 쉽지 않아요. 나는 축구할 때는 안 떨지만 다른 때는 떨어. 그러고 있으니까 축구 끝나면 떨죠. 떤다고 생각하니까. 자, 어쨌든 뭐 약도 먹고 그런데 약 별 효과 없습니다. 그 친구 보니까. 어쨌든 ADHD가 있는 아이를 돕는 최선의 방법은 다양한 치료들을 함께 조합시켜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치료가 잘 될 경우 ADHD를 방치했을 때 생기는 2차적인 문제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ADHD가 정신병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해서 내가 열을 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병이 아닙니다. 자, 부모 그런 환자라고 할 수 없죠. 그 증상을 가진 ADHD 증상을 가진 사람의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아니,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해. 그래 보면 안 되죠. 뭔가 얘는 뭐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밝혀서 우리가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른들이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보다 행동이나 인식 변화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ADHD는 일부러 애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주의가 산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못하는 것이지. 앞으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이고 지금은 못하는 것이지 영원히 못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을 그렇게 가져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 아들, 딸 중에 이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또 있습니다. 요새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대부분은 병원에서 약물로만 하고 뭐 10년 넘게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금방 얘기해. 딱 보니까 얘가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야. 일부러 주의 집중을 안 하는 게 아니야. 못하는 거지. 못하는데 아주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못하는 거야. 지금. 그때 집중을. 지금은 못하는 것. 지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하고 애에게도 넌 지금은 못해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합니다. 요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우리 파면 선구를 내진
그 헌재 소장 대리죠.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어떤 분이 도와줘서 대학까지 나오고 판사가 됐습니다. 저쪽 어느 지방 수석 지방 판사일 때 얘기입니다. 여관에다가 불을 지르다가 미수에 그쳐서 잡혀왔는데 법원까지 왔는데 들어보니까 너무나 살기가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려고 여관의 가족들 모여서 불을 붙였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걸 참작한다 하더라도 여관이고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큰 죄가 크다고요. 그러면서 자살할 수밖에 없다.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판결을 내릴 적에 고민하다가 그분이 판사가 자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살자를 계속해서 10번 하세요. 살자 자살이라는 말 미안합니다. 자살하고 싶다고 했어요. 살자 이게 어느 순간에 끝에 가서는 자살이 살자가 돼요. 살자 자살 이제 끝에 가서 살자니 딱 그때 가서 보세요. 자살은 살자. 자살만이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답이지. 당신이 살자라고 했으니 잘 사시오 하고 집행유예를 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희망을 준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넌 죄졌어. 10년 살아야 돼. 그거와 한 인간의 삶을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유예니까 죄를 안 준 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유예한 것이지. 잘 살면 집행이 않고 잘못 살면 다시 산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통합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ADHD 치료에 중요하다. 자, 그럼 ADHD 치료 시기는 언제 좋을까? 오늘은 조금 많이 하겠습니다. 요 ADHD가 상당히 많이 여기서 페이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자녀를 키울 적에 접하기 쉬운 또는 접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니까. 언제 치료를 시작할까? 물론 아이도 괴로움이 크고 그러죠? 그러니까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ADHD가 진단되었다면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까 40 몇 년 된 분의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상태에서 7, 8살, 대여섯 살 때 만났다면 고치기 쉬워요. 혀가 안 굳어서 빨리 고칠 수가 있어. 40년 동안 굳은 혀를 고치려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죠. 최근에는 만 3세, 5세 전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 중에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 지나치게 산만해서 ADHD인가 검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뭐 검사도 좀 빨리 해야 되고 너무 성급해서 어떻게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애기 마음을 내가 ADHD인가 해서 어떤 아이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어떤 소심한 좀
마음이 좀 깊다고 할까요? 소심하다고 할까요? 그런 아이는 마음 상처를 받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겠죠?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진단되었다면 그때 그래야 좋겠죠.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은 3살 이상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 약물은 어릴 때는 사용 안 해요. 6세가 넘어야 되게 사용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는 약물은 좀 고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행동치료를 할 적에 도움이 된다면 6살 이상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그러니까 프리스쿨 ADHD 트리트먼트 스타디 유치원 이전의 ADHD 치료 연구 그 소리죠. 연구는 2001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도 이제 여러 303명을 대상으로 메칠 페니데이트 약물을 복용하기 위한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언제까지 지금까지 결과로는 약을 복용하면 단기 효과뿐 아니라 1년간 장기 효과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치료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치료할 것인가? 그래 아까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빨리 시작하자 그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빨리 그것을 인지한 그때부터 언제까지는 뭐 기간이 계속 나을 때까지인데 대개 잘 치료면 한 3년 치료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40몇 살짜리 그분도 내가 얘기는 4년이 안 걸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신에 내가 그만큼 치료하려면 치료비도 많이 들어야 하잖아요. 아버지는 70 훨씬 넘어 80이 가까우니까 버는 게 없고 그래서 본인 보고 그래. 네가 벌어서 되라. 치료비는. 근데 이게 쉽지도 않고 어쨌든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이 끝난 뒤에 다시 해서 절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요청도 않고 부모도 요청도 않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2년 이상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한 경우 나중에 성장하여 학업, 자존감, 직업, 사회적 기능, 운전 습관, 중독 성향 등 여러 영역에서 상당히 좋아졌더라. 뭐 낫는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글쎄 90%면 다 낫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읽기 그거 하나로만 따져도 80% 정도는 됐다. 이게 저는 스스로 인정한 일이 있는데 원래 ADHD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청소년 애들 때만 있는 질환으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60, 70%는 어른, 성인까지도 증상이 계속됩니다. 이건. 왜 고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그래서 성인 ADHD도 치료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른이 돼서 이런 현상이 보면 이런 현상을 보이는 부모를 가진 자녀도 그렇고 그 가족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그 가슴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아유 이제 40 됐는데 고쳐지겠어?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치료할 생각도 않더라고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어른들도 약물 치료를 하고 주로 조직하기, 계획하기,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압도적 과제를 관리하기, 산망성 줄이기, 시간 관리하기, 환경 조절하기, 일을 미루는 것을 처리하기. 그러니까 이거 지도하려면 일을 자꾸 미룬다고 그랬죠. 그걸 처리하려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너 이거 하려면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옆에서 해주는 치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완성은 너 되잖아. 너 잘 해냈네. 다음 것도 잘할 수 있어. 또 다음 기회 또 그러고 몇 번을 하면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경험이 생겨서. 그러나 옆에서 끈질기게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 치료를 받든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두면 낫는 병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어쩔 수 없죠. 어쩌면 비용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비용이 없어서 못 온다.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 본인이 나를 낫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 왜 못 옵니까? 일을 해서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치료를 충분히 못 갚더라도 치료서 그 치료는 못 하고 상담해서 내가 일을 해 나는 일을 이 정도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갖고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만이라도 끈질기게. 아니면 그 돈 받고 또 열심히 해줄 수도 있고. 아무 것도 자기가 하고 싫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치료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약물 치료 심리적 의미. 이게 심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약물이 별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마음이 중요해요. 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처음에 내가 얘기했어요. 마음이 있는 대로 말이 나옵니다. 말은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역으로 달리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주의 깊게 하는 것이고 역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제스처, 어떤 행동.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려면 말을 잘 들어보면 알아요. 또 말을 속여서 말할 수도 있으니까 행동을 봐야 돼. 말도 보고 행동을 봐야 돼. 속여서 말할 수 있어요. 말은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동은 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심술을 공부하고 배울 적에 그런 걸 유심히 봐요. 나는 환자가 오면 들어올 때부터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얘기를 해요. 아,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아플 때는 어떻게 아프죠? 처음 얘기할 때는 손발 이게 움직이면서 말을 해요. 그러다가 정말로 이제 딱 자리에 앉아서 상담할 때는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아픈데 이 얘기를 하면 창피해. 자기 인격에 뭐 문제가 생기겠어. 이 얘기를 안 해. 않고 그냥 아파요. 그냥 아파. 원인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 가지를 보면 아 그래요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할 때는 뭐 다른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 사람 때.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를 물어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면서는 그렇다는 손짓은 그렇다는 손짓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이 바로 올바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게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독심. 그 사람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읽어내는 겁니다. 방법은. 그러듯이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안감은 다 있죠. 내가 약을 먹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 건가요? 이걸 약 먹으라고 하면 정말로 이거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됩니까? 부작용은 없나요? 약 먹고 얘는 약 먹으면 밥을 잘 안 먹는데 괜찮을까요? 이 정도 좋아졌으면 끊어도 안 될까요? 약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거 걱정 반응이죠. 걱정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생물학적 기전을 살펴보면 이게 중추신경계 활성도가 정상 범위 아동 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나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활동량을 보이는 ADHD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중추신경계 활성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정상 수준으로 높여주는 데 있습니다. 생물학적 기전은. 그래서 약물 치료도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약을 먹음으로써 낫는 데 도움이 돼. 긍정적인 관심,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약이 도움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관심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관심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관심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폐증이나 지적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 모르니까 주변에 관심이 없지만 다른 사람은 다 관심이 있어야 살죠. 음식을 예로 아주 좋은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 골고루 양분이 들어있는 그런 것, 이 신체 이롭다라든가 어떤 관심,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이 이제 많습니다.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마찬가지죠. 긍정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자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늘 혼나고 맞고 그러면서 자란 아이는 부정적으로 되죠. 이게 마음의 치료가 훨씬, 그래서 대개 그 ADHD 아동은 증상을 보이니까 칭찬보다는 야단을 맞을 경우가 훨씬 많죠. 야단을 맞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되죠. 모든 마음이. 그래서 야단 맞는 것은 싫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야단 맞으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안 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은 어떤 행동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이걸 딱 던졌더니 와서 쳐다봐. 그러죠? 그 다음부터는 뭘 던지는 거야. 그래야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그게 이제 부정적인 관심을 부정적으로 해서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야단 맞는 것이 싫죠. 깼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어머니의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부정적 관심을 선택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 부정적 관심, 미움이나 사랑하든가 미움을 받든가 사랑을 받든가 다 관심을 받는 겁니다. 사랑도 받지 않고 미움도 받지 않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심리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관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관심을 못 받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은 무관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것은 그것도 관심이거든요. 사랑하는 반대의 어떤 현상입니다. 어쨌든 관심을 받게 내가 관심을 받게 내가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관심할게. 긍정적으로 하는 건 칭찬이죠. 너 하지마. 그럼 부정적 관심입니다. 잘했어. 이건 칭찬이죠. 긍정적 관심. 그러면 칭찬 잘하기. 칭찬을 잘해줘야 돼요. 그 관심이니까 같은 관심이라도 긍정적인 관심. 칭찬. 칭찬을 어떻게 합니까? 에이, 뭐 칭찬할 일이 있어야 칭찬하지. 그게 아닙니다. 칭찬할 일이 없어도 잘못할 때 칭찬하면 안 되죠. 뭘 잘못했어. 그때는 칭찬하면 안 되지. 그때는 그냥 무관심해. 그러다가 보통 아이처럼 했어. 보통 아이들 같으면 칭찬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애는 칭찬을 해야 돼요. 이전보다 나아진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이게 접시 잘 깨더니 오늘 안 깼네? 야, 너 많이 좋아졌어? 안 깬 것이 뭐 자랑입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좋아지거나 좋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통 행동으로 되면 그렇게 칭찬, 무조건적인 칭찬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학교 끝나고 제 시간에 왔네. ADHD들은 제 시간에 못 오거든. 해찰하니까 주일에 산만하니까 제 시간에 왔네. 아이고 엄마가 너무 기분 좋아. 제 시간에 오죠. 여러 번 그렇게 하면 제 시간에 옵니다. 고쳐진다 그 소리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이라도 칭찬하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칭찬할 일이 있을 적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친 뒤에도 뭐 하면 좋지만 이때 나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서 야 너 잘하네? 그때는 힘을 있다가 나중에 아까 너 그거 했는데 잘했어. 그것도 뭐 도움이 됩니다만 즉시하는 것보다는 강도가 약하죠. 과장된 반응이다 싶으게 반대로 긍정적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버려야 돼요. 선택적 무관심이죠. 짜증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도 그냥 한번 뒤로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무관심, 못 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잘했어. 뭔가. 그때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밥도 잘 먹고 응? 밥 안 먹어서 기분이 별로였는데 오늘은 밥 한 그릇 다 먹었네? 밥 먹는 것이 뭐 그게 칭찬할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야말로 이 부모도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나쁜 일을 때 가만히 있고 별것도 없는데 칭찬하고 그 신의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정말 하기 힘듭니다. 신의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부모는.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무관심과 관심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심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은 사랑하니까 칭찬하는 거죠. 모든 치료 근본은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다.
아이들이라야 칭찬하면 더 좋죠.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칭찬 아주 중요합니다. 칭찬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3. 그러면 우리 아이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 그래, 이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ADHD 말고도 여러 가지. 청소년 때는 별일 다 있어. 개부장이도 있고, 이게 비행이라고 하는데, 또 비행도 조금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심한 건 병이죠. 아까 주의력 결핍도 심하면 그게 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심한 것이 병입니다. 공부도 안 하는 것 심하게 안 하면 공부도 그것도 병입니다. 심하게 안 하는 것도. 자, 첫째, 청소년 비행도 심하면 병이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성질이 급한 개구장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어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공부에도 관심이 줄면서 집에 늦게 들어온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있죠? 중학교 2학년 때는 밤늦게 들어오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들키기도 하고 몰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아는 형들을 따라서 호기심이 시작했던 담배가 점점점 골초가 돼갑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어느 순간은 자고 들어옵니다. 부모님께는 학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지각하고 조퇴하고 또 학교 안 가고 빼먹고 또 길 가는 자기보다 약한 초등학생을 겁줘서 돈도 뺏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서 그냥 서 있는 자전거 몰래 타고 가서 그냥 놓고 가고 주인에 돌려주지 않고 마음이 안 드니까 친구를 막 뜯어 패서 병원에 입원시킬 만큼 하고 편의점에서 물건 살짝 훔치고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가고 부모로서는 얼마나 꾸짖죠. 나이는 나쁜 놈 못된 놈. 그 꾸짖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나쁜 놈을 막 되돌아 거짓말도 하고 나중에는 학교에서 퇴학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춘기예요. KBS 드라마 옛날에 2013년에 학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현실감 있게 그렸어요. 진짜 우리들도 모르는 부모 학부모들도 모르는 거죠. 다 그대로 정나라하게 욕설도 막 우리 욕 잘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욕설도 그냥 정나라하게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선생에게 달라들고 선생을 두들겨 패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드라마라면 또 괜찮아. 이 학교라는 건 진짜 일어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까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 아이들을 망나니 같은 놈, 문제야 그럽니다. 문제야라는 말은 보통은 얘기하고 너 문제야. 그거보다 심한 게 망나니라고. 어떻게 보면 사춘기 한때의 반항이라고 치부하는 그 정도가 지나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조직폭력배가 되고 평생을 깡패 생활로 일상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어른 아이를 모르고 어른 돌지 않고 할아버지도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뺏고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는데
비행이라는 말 자체가 좀 뭐라고 할까요? 순화된 얘기야. 이것도 이렇게 망나니 같이 행동하는 이 비행도 병입니다. 병. 이 병이요. 그러니까 병은 뭡니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은 약으로 고치든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치려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저희 찾아가서 원인을 알아서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무조건 갔다가 가두고 죄주고 처벌하고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특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심각하게 무시하고 방해하는 경우 나이에 맞는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일에 자주 반복되고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커질 때 대상에 대해 공격성을 띠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 경우에 품행장애다 그러는데 말은 이제 품행장애로 오지만 진짜 이제 심각한 거죠. 품행장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품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권리를 존경한 마음, 충동 조절 능력의 어려움이 다양한 원인이 돼서 생깁니다. 문제 행동이 계속될 때 품행장애. 품행장애도 ADHD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물건을 아무 이유 없이 깨부순다든가 뺏는다든가 갖는다든가 어린 나이에 어른 향해서 욕설을 막 심한 욕설을 거리낌없이 한다든가 이건 문제 행동이죠. 품행장애. 품행이 나쁜 거죠. 맞아요. 이와 같은 품행장애는 보통 남자 아이들이 더 많죠. 요새는 여자 아이들도 많습니다. 일진이라는 것도 남자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 아이들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한 두세 배 많다. 2.5배 많다. 그렇게 이제 썼지만 자만 있습니다. 품행장애, 거짓말, 싸움을 자주 하고 규칙을 어기고 특히 청소년은 공격적이고 나이에 관계없어. 자기보다 나이 낮은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애를 괴롭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 많고 그런 사람들도 달라들고 물론 강한 사람한테 못 달라지죠. 나이 들었어도 자기한테 자기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될 때 그런 공격을 하는 경우 위협하고 돈을 뺏고 그런 애들은요 지나가면 개도 찹니다. 애완동물도 괴롭혀요. 몸싸움을 하고 폭행하고 가출도 하고 이런 것이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더 자꾸 문제가 심화돼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발견.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어른들은 이런 애들 보고 빗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잘 빗나가고 있어. 순종적이보다는 반항적이고 올곧게 나가기보다는 빗나가는 것. 그래서 빗나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기, 질풍노도 시기라고 그러죠.
질풍노도 시기를 겪고 있는 10대 청춘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만 용인 되신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때만 되고 또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빗나가는 정도가 심하고 계속되면 이제 병이죠. 예.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드십시오. 품행장애 원인. 왜 품행장애가 생길까? 원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말로 자신을 표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동을 표현합니다. 좀 약한 애들은 말로는 조리 있게 하는 똑똑한 아이들한테는 주먹을 먼저 써요. 그죠? 과격하고 거친 행동으로. 또 이런 사람은 부모가 매우 엄한 가정, 체벌이 잦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경우에 그 응어리, 그래서 밖에 나가서 비행으로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다른 친구의 힘을 과시해서 호감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이런 경향이 어른들에게 반항하고 규칙을 깨트린 것으로 발전해서 일탈 행동으로 심해지기도 하고, 또 충동성이 큰 아이의 경우에는 행동이 거칠어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여기에는 부모 책임도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냉정하거나 무서운 경우에도 애들이 일탈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일관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해도 애들이 또 달라져요. 부모가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거나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집에 안정감을 못 주니까 밖에 나와서 또 비행하게 됩니다. 애들을 때리고 애착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이유로 부모와 골이 깊어지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품행장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가정 영향도 크다 그것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뇌기능 변화가 품행장애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뇌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건 뭐냐면 뇌가 나쁘면 감정을 조절하는 그걸 변연계 해마라고 하는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공포 관련과 관련된 뇌, 편도, 사회적인 인자나 보상과 관련된 뇌, 이런 것들이 이상이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못을 했을 때 꾸짖고 훈계보다는, 꾸짖고 훈계를 해서 고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관심과 환경 변화가 우선입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원인의 환경을 바꿔주고,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원인을 바꿔야지.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품행장애 청소를 위해서는 집, 학교, 친구 등 환경 변화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잘못하면 환경도 좀 전학고 가고 환경을 바꿔줄 필요도 있어요. 또 스스로 환경에 대한 그 조절할 훈련도 필요하고, 그냥 부모가 먼저 부모가 잘 해야 되겠죠. 화나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요. 타인의 권리와 존중을, 규칙을 지키는 방법,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이것 등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아까 그 비행도 병이라 했는데, 두 번째는 공부를 못하는 것도 병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